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도 좀 비교적 좀 짧을 거예요. 뭐 질문 많이 하면 안 되게 돼. 촬영 얘기해 주세요. 촬영 얘기 그럼 못 가요. 어찌 못 가. 촬영 얘기 시작하면 이거 아까도 그 복제된 기억은 나인가 이거 얘기하면 끝도 없어요. 그 뭐지 공간 이동에 대한 얘기도 하거든요. 그 과학계에서는 그러니까 공간 이동, 그 다른 공간으로 이제 순식간에 이동하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기술 이 가능성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원자 단위로 내 몸을 다 분해한 뒤에 거기서 이제 재구축을 하는 거예요. 원자 단위까지. 그러니까 그런 기술,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얘기되는 것 중에 그런 게 있는데, 그럼 과연 여기서 분해되고서 여기서 재구축된 나는 나일까? 이것도 이제 좀 그런 과학계에서의 철학적인 주제로 좀 얘기가 오가는 거거든요. 뭐 기계 몸 그런 거랑 비슷하게.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몸이 분해했다고 조립되면 내가 아니게 되는 근거는 중간에 뭐가 하나 손실되면 어떡하죠? 그러면 이제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뭐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공간 이동에 대한 가능성으로서 그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다. 꿀잼. 라는 정도 얘기들이 있어요, 과학계에서도. 그래서 그걸 이제 철학적으로 이게 나인가 아닌가 이거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죠, 과학계도. 그래서 윤리 없는 과학은 좋지 않다고 간디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36주차 시장 이슈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아마 올 상반기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채권 시장이 약세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처음이요. 그러니까 최소 30년 만에라는 표현 자체가 이게 어떤 의미냐면, 블룸버그 글로벌 총수익률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블룸버그 글로벌 어게이트 토탈 리턴 인덱스인데, 이거 보셨어요? 맞다.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네. 채권 시장이 최소 30년 만에 약세장 처음 진입인데, 이 블룸버그 글로벌 어그리게이트 토탈 리턴 인덱스가 뭐냐면 국채 및 투자등급 회사채로 만들어진 지수예요. 근데 얘가 만들어진 지 1990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최소 30년 만이라는 게 이 지수가 만들어지고서 처음으로 떨어졌던 거예요. 30년 동안 그렇게 장기적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가 20%까지 떨어진 적이 없다가 처음으로 20%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지수가 뭐냐? 요겁니다. 그래서 90년에 100으로 시작해가지고 쭉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30년 동안 5.5배 오른 거죠. 550%가 된 거죠. 그러니까 4.5배 오른 거죠. 30년 동안 이렇게 채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채권은 안전자산이다, 안전자산이다, 안전자산이다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채권은 떨어진 적이 없거든요. 그래도 꾸준히 안정적인 수익을 꾸준히 줬었으니까. 근데 처음으로 고점 대비 20%가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엊그젠가 그 톡방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거를 이제 언급했던 이유가 딱 요 얘기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채권 시장에 약세장에 진입했고, 이제 또 다들 아시겠지만 잠깐 이제 채권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자면, 제가 만약에 이제 그 표면 이율이 10%짜리 채권을 샀다고 칠게요. 샀다고 치면 요게 만약에 이제 시장 금리가 변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의 금리는 고정돼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의 금리는 고정돼 있다 보니까 시장의 금리가 변동되면 그거에 따라 제 채권의 수익률이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10%짜리 갖고 있는데 시장 금리가 5%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표면금리 10%인 제 채권은 시장에서 더 높은 가치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자율은 연이율입니다. 연이율이다 보니까 만기가 길면 길수록 그거에 대한 프리미엄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년 만기짜리는 뭐 4.85%밖에 더 못 받는데 6년 만기짜리는 39%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이제 15%까지 올라가 버리면 반대로 내가 가진 채권은 10%밖에 안 되니까 마이너스 P를 받고 팔아야 되는 거고, 요게 이제 변동률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되는 거죠. 만기가 길면 길수록 내 손실률도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이다 보니까 지금 시장 금리가 매우 빠르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불과 올해 3월까지만 해도 제로 금리였는데 지금 2.5예요. 그러니까 매우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 와중에 이제 다른 국채들도 그렇고 회사채들도 그렇고 금리가 너무 급등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딱 요렇게 된 거죠. 근데 원래는 그래도 이제 장기채나 이런 것들이 변동성이 크지, 막 3년 만기, 4년 만기 이런 것들은 원래 변동성이 그렇게 안 크거든요, 원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 블룸버그 채권 지수도 그렇게 안정적으로 꾸준히 수익이 날 수 있었던 거고. 근데 지금은 금리가 너무 빠르게 급등을 하니까 이 3년 만기, 4년 만기짜리도 이 손실이 나는 거예요. 이런 가격 평가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채권이 그렇게 약세장에 진입을 하게 됐고, 저희 회사 변액보험의 채권형 펀드들 1개월, 3개월, 6개월, 1년이거든요. 전부 다 착살났습니다, 진짜.
그냥 채권형 펀드 변액 펀드 맵에서 채권형 검색하시면 다 이래요. 그나마 환오픈형은 환율이 올라줘서 그나마 선방을 했습니다. 환율이 올라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네. 그 단기물 같은 경우에는 큰 변동이 없다 그러잖아요. 네네네. 지금까지 이렇게 그냥 빨리 오를 수도 없다 그랬고. 네네네. 근데 예전에 볼커가 네. 금리 한 번에 엄청나게 올 때 있잖아요. 네. 그때는 왜 약세장이 진입하는 거예요? 아, 그때 없을 때 아니야? 그때는 이 지수가 없을 때예요. 90년에 지수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어리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한 4, 50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가 한번 약세장이었겠죠 아마. 그리고 그때 이후로 거의 처음인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MVP도 MVP 60, MVP 30 이게 위험자산 비중이잖아요. 나머지 비중은 안전자산이라고 치고 넣어놓은 채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개월, 3개월, 6개월, 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손실도 주식 손실인데 채권 손실이 너무 커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막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뭐 MVP도 MVP대로 문제인데 뭐 걔네도 그냥 뭐 채권이 안전자산인 줄 알았으니까 그렇게 넣고 있었겠죠. 그냥 안일하게 생각한 거죠. 세상 돌아가는 거 아무 물정도 모르고 그냥 숫자만 외운 거죠. 걔네들은 그냥 책에 나오는 대로만 외워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을 여력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 60대 40 포트폴리오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고객분들 중에서도 60대 40 어쩌고 저쩌고 안전자산 40% 넣고 위험자산 60% 넣으면 괜찮아 라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박살났습니다. 그냥 MVP 60골 났어요. 60대 40 포트폴리오 하시는 분들이 진짜 그냥 MVP 60골 났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는 레이 달리오의 올웨더 포트폴리오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 하는 분들도 작살났습니다. 국채가 55%니까. 기존의 포트폴리오가 이제 완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적절히 자산 배분하면 된다라는 공식이 완전 깨졌습니다. 완전. 적어도 올해는요. 근데 이제 어디까지 안전자산으로 보냐의 차이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채권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이제 거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 와중에 좀 제 자랑을 좀 드리겠습니다. 역시 10월달에 스킵해 주세요. 아이 들어. 역시 10월달에 채권형 10%로 줄였고요. 다 달러로 몰빵했죠. 미소가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데. 1월달에 또 채권형 10% 하고 이제 좀 극소화해놓은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4월달에 바꿀 때는 채권 아예 빼버렸습니다. 채권 아예 빼버리면서 이제 우리는 떨어질 일이 없었다. 우리 포트폴리오는 그래서 우리는 좀 비교적 선방하기 굉장히 유리한. 달러가 9% 올랐어요. 달러 엄청 올랐어요. 달러 M 고수님이 9%야. 아 달러 9% 올랐다고? 네. 그러니까 달러 미쳤어요 지금. 전형에서 9%떠 있던데. 그러니까 하루에 1%씩 올라요 달러가. 와 진짜 어지럽다니까 지금 보고 있으면. 그래서 지금 MVP에 있던 고객은 펀드 자켓 때 바꿔줘요 그냥? 추가 납입 말씀이세요? 아니 그 전에 MVP 있던 사람 그러니까 중간에 지금 시작하신 분들 있잖아요. 아 여기 패드. 네, 그런 거. 저는 지금 이 비중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지금 들어가도 네, 전 지금 들어가도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정리를 드리자면 1990년대 블룸버그가 글로벌 총수익률 지수를 만든 이후로 1990년에 만든 이후로 처음으로 채권 시장이 약세장에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 지수가 만들어지기 이전까지 감안하면 거의 그때 오일 쇼크로 볼커가 금리 팍 올렸을 때 그때 이후로 아마 처음일 거예요. 거의. 그래서 40년, 50년 그 정도 시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자산 배분 전략인 60대 40 전략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60 위험자산, 40 안전자산 이랍시고 채권 넣는 전략이 그리고 그게 이제 MVP 60만큼 났을 거예요. 그 전략 쓰는 사람은 그냥 MVP 60만큼 났을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레이 달리오의 올웨더 포트폴리오도 55%가 이제 채권이니까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 와중에 작년 말부터 채권 비중을 극단적으로 줄인 레드 포트폴리오의 약진이 있었고 좀 적을 때는 부끄러운지 몰랐는데 말하니까 좀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채권은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다. 적어도 올해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위드칸 선임 혹시 교육 들으셨죠? 그 조회 와서 우희 씨는 들어본 적 없으신가? 현진 씨는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제 올 건데. 이제 와요? 아 이분은 이렇게 저번 달인가 한번 있지 않았어요? 진짜 죽여야 돼요 진짜. 진짜 짜증나. 이번 달에도 그래서
김영수 대표가 이거는. 위득한 선임이 저는 한 2번 3번 왔었거든요. 저희 있는 동안에 저희 있는 동안도 형도 그때 계셨잖아요. 위득한 선임 있을 때 항상 기술주는 지금 시장을 독점했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영원히 오릅니다. 이딴 소리를 했어요. 그리고 뭐 채권은 안전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런 소리 하던 이 자산 운용하는 놈들 진짜 두드러 패버리고 싶어요. MVP 포트폴리오 보니까 네. 뭐 채권은 그냥 수익률은 낮지만 만기까지 보존해서 네. 그냥 회수하는 방식의 전략을 취하겠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던데. 만기 보유 전략으로. 네. 안 그래도 지금 보험사들도 지금 그 채권 그 평가 손실 때문에 만기 보유 전략으로 바꾸는 채권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미래세 생명만 해도 원래 2조 원치인가만 만기 보유였는데 그거 6조 원치까지 늘렸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만기 보유 전략으로 바꾼 게 이 평가 손실이 너무 커가지고 확실히 채권 그러니까 오랫동안 채권쟁이들 진짜 지옥입니다. 지옥. 그러니까 막 그거 있잖아요. 수영장에서 이제 애들 막 힘들어하는데 그 밑에 해골 바가지가 그 수영장 그러니까 완전 심해 바닥에 있는 그 짤 있잖아요. 그 짤에서 주린이가 막 이렇게 허우적대고 있고 밑에 이제 뼈만 있는 게 이제 채권쟁이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채권쟁이들 진짜 착살났어요. 진짜. 채권 심각합니다. 약간 이거 보고 그런 거 있잖아요. 4% 룰이라고 해가지고 생활비에 뭐 25배인가? 그거를 자산을 보유하고 매년 4% 이득을 보면 수익을 내면 그럼 뭐 그걸 노후를 할 수 있다. 음. 파이어 쪽들의 건데 맞아요. 뭔가 이런 거 보면서 진짜 너무 아름다운 과정만 보는 그런 느낌. 뭐 4%를 채권으로 산다 했는데 그분들 그 노인들 지금 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박살났죠. 그러니까 막말로 그래요. 진짜 막말로 안전자산 이제 나 늙었으니까 이제 안전자산만 갖고 있어야겠다라고 해서 채권 80%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더 심각해요. 더 심각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거 진짜 이제는 앞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이제 볼커 얘기 많이 하지. 근데 이제 채권에 대해서도 이제 리스크를 얘기할 때는 2022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가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게 어떤 한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채권 시장이 약세장에 진입한 것 자체가. 금밖에 없네. 그리고 그림이요? 금. 금은 또 달러가 올라가면 금이 또 약세라 가지고 전 달러 미만 잡인 것 같아요. 미국 최고. 달러 미만 잡인 것 같아. 네 해외 해외 못 간다고? 다나가 괜찮겠죠? 우리 똥 하는 그 와중에도 망고 가격 오르면 안 되는데. 망고 많이 먹어야 되는데. 망고. 언제 가요 거기? 다낭? 10월 15일이. 10월 15일? 10월 10월 15일. 7월은 이미 맞나? 지났어. 16일인가. 10월 15일. 16일이라도. 그때는 시원할 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베트남 겨울에 갔는데 겨울도 더웠어요. 겨울도 더워요? 달러도 시원할 듯. 16일이야 16일.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아마 그 기준금리 정점까지는 아마 내년 중순쯤이면 이제 기준금리 정점이 올 거라고 보는데 그때까지는 채권금리도 계속 좀 강세를 띌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계속 이제 요게 약세장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내년 중순쯤이면 채권이 진짜 위험자산 이상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참 오를 때. 그쵸. 이제 금리 떨어지면서. 금리 이제 떨어지기 시작할 거를 생각하면 저 채권이 진짜 괜찮은 자산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진짜 내년 초중순까지 주식이 오를 거라고 보고요. 뭐 그러니까 고점을 회복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보다는 무조건 높아질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그때 내년 중순쯤 되면 이제 유동성이 이제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주식이랑 뭐 채권이랑 같이 어떻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건데 좀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식형 위주로 가다가 이제 채권은 계속 약세장일 거니까 그래서 달러랑 주식형 위주로 가다가 좀 금리가 고점이라는 신호가 좀 보여질 때 그때 이제 채권이랑 주식을 좀 자산 배분 다시 하는 전략으로 좀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그때 가봐서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로 미하일 세르게이비치 고르바초프가 죽었습니다. 2022년 8월 30일에 향년 91세로 죽었는데 냉전을 종식시킨 소련의 마지막 서기장이고 소련의 처음이자 마지막 대통령이래요. 그리고 여기 이 맞박에 점 있잖아요. 오. 맞박이 어디까지 맞박인지 모르겠는데 요 점이 모반이래요. 날 때부터 있었대요. 날 때부터 있었고, 그러니까 뭐 어떤 만화책이나 뭐 소설이나 이런 데서 요거를 묘사한다? 그러면 그냥 이 고르바초프를 묘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심볼 같은 거죠. 근데 이게 어제 얘기할 때 들은 건데 요게 좀 약간 러시아 지도 옆으로 눕혀놓은 것처럼 생겼거든요.
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 듣고 보니까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이 한반도 아니야? 근데 한반도. 한 번 더? 뭐 코에 걸는 코걸이, 귀에 걸는 귀걸이 아니겠습니까? 베트남 같기도 하고. 약간 인도인가? 인도네시아. 네, 저 이제 사진 흑백하는 법도 배웠어요. 오. 쉽더라고. 엄청나다. 쉽더라고. 찐따. 그래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푸틴도 조문을 갔었어요. 그래도 고르바초프가 약간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원래 이제 우크라이나 그쪽은 이제 러시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고르바초프가 마지막으로 소련을 해체시켰거든요. 12월 26일에 해체를 시켰는데 해체를 시키면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지역이 그냥 행정구역이었어요. 그냥 그때 당시에는 우크라이나가 소련 안에 포함되어 있었으니까. 근데 그냥 행정구역으로 그냥 잘라서 그냥 나눠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돈바스 지역이 이제 도네츠크나 루안스크 이쪽이 러시아계 주민이 많은 거고, 그 러시아계 주민이 많으면서 좀 그 우크라이나 내에서 이제 반발심도 강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도 약간 이 고르바초프도 러시아 편을 드는 쪽이었어요. 우크라이나 니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다 보니까 푸틴하고는 사이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이가 나쁘진 않았던 것 같고 이제 결국 장례식은 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헌화도 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고르바초프가 사망한 일을 계기로 아마 소련이 망하고, 그러니까 고르바초프가 소련을 어떻게 망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게 상징적인 사진이에요. 여기 상징적인 사진인데 이 사진 나오면 무조건 소련 얘기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무조건 씁니다. 소련 망한 얘기할 때 이거 무조건 쓰는 거고, 이 레닌의 동상을 철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이 1922년에 세워졌는데 세워진 지 100년 됐죠. 100년도 못 버티고 나라가 망했네. 그래서 22년에 세워져가지고 레닌이 세웠어요. 볼셰비키 혁명을 성공시키고 레닌이 소련을 세웠는데 그 다음 이제 24년에 스탈린이 이대서기장이 됩니다. 그래서 불과 2년 만에 레닌이 이렇게 없어지게 되니까 이제 우리는 소련에 대해서 기억할 때 스탈린을 많이 기억하잖아요. 이오시프 스탈린을 많이 기억을 하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소련이 12월 26일 이렇게 붕괴가 되면서 소련의 연방이었던 많은 국가들이 다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나라들이 다 그냥 소련이었어요. 다 소련이었고, 근데 웃긴 게 소련이 12월 26일 여기 14번이 우크라이나, 여기가 우크라이나예요. 그리고 크림반도랑 이쪽 돈바스 지역, 이쪽이 러시아계 주민들이 많이 사는 곳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웃긴 게 이 소련이 12월 26일 날 이제 해체를 했거든요. 해체를 이제 승인을 했는데 이 카자흐스탄이 그러고서 4일 동안 소련에서 탈퇴를 안 했어요. 카자흐스탄이. 그래서 이제 역사 좀 좋아하고 이런 거 좀 덕후 같은 애들은 하는 말이 4일 동안 미국의 최대의 적은 카자흐스탄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스갯소리로. 소련에서 나오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고르바초프가 이걸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이 소련의 해체를. 그러고서 이제 아까 방금 잠깐 언급했지만 이거 그냥 행정구역상으로만 다 그냥 나눠버려서 그냥 분리독립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쓸 여력도 없었던 거죠. 다 지쳐 있었고 하니까. 그 와중에 이제 바르샤바 조약 기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소련의 공산권 동맹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나토. 나토는 지금도 있으니까 많이들 들으실 거고, 이때 당시에 이제 나토의 대척점에 있던 게 바르샤바 조약 기구거든요. 그래서 파란색이 자유진영이고 이제 빨간색이 이제 공산진영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바르샤바 조약 기구를 이제 동구권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원래 동구라는 게 동유럽이거든요. 동유럽인데 그래서 동구권이라고 하면 이제 그 중국이나 베트남까지 포함해서 그냥 공산권 모든 국가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근데 요것만 딱 봐도 왜 동구권을 공산권이라고 표현하는지 알만한 사진이죠. 자료죠. 그래서 요렇게 있고, 이건 뭐 군사력이에요. 군사력 얘기한 거고. 그리고 확실히 여기가 이제 독일이거든요. 동독 서독 나눠져 있고, 수도 베를린도 동베를린 서베를린 나눠져서 이때 동베를린만 자유진영에 있었던 거죠. 확실히 고립될 만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항공 보급이 성공한 게 여기였잖아요. 조금만 하니까 항공 보급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렇게 경쟁을 하다가 이 소련이 해체가 되면서 요 바르샤바 조약 기구도 자연스럽게 해체가 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91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그 해체를 시켰던 그분이 지난 8월 30일에 소련의 서기장이었던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향년 91세로 사망을 했습니다. 91년에 한 91년에 죽었네. 아니 91세로. 그러니까 91년에 하고서 91세로 죽었다고요? 그러네. 그래서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근데 서기장들 중에서는 제일 오래 살았어요. 소련의 대가리 중에서는 제일 오래 살았고,
22년 세워진 소련은 미국과 체제 다툼 끝에 91년 12월 26일 붕괴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 소련에 속해 있던 각 국가들은 독립을 했고 바르샤바 조약기구도 해체가 됐습니다. 자유진영의 입장에서 고르바초프는 자유진영 입장에서는 냉전을 종식시킨 영웅 취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제 나토 유럽 국가들도 고르바초프에 대한 애도나 추모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리고 공산권 입장에서는 약간 매국노 취급을 좀 받습니다. 그러니까 니네 때문에 나라가 그러니까 니네 때문에 다 망했잖아. 그래서 북한도 사실 이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소련이 종주국이었잖아요. 공산주의의 종주국이었고 그 소련에서 공산주의 국가로 배급을 해주는 것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북한이 이렇게 소련 망하고 나서 고난의 행군 시기가 왔어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아마 북한도 고르바초프를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근데 소련이 마지막 붕괴되기 직전에 완전 망가진 그 경제 시스템이 비단 고르바초프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 이전의 놈들이 개떡같이 해놓은 것들이 쌓이고 누구였더라도 터졌을 뿐이지. 그냥 그게 고르바초프였을 뿐이지. 좀 그런 느낌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로써 소련 시절의 지도자는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제 소련은 종이에만 남아 있어요. 더 이상 그러니까 소련의 지도자가 기억하는 소련은 없습니다. 오, 네. 멋있어요. 이런 거 다 멋있다고 해주면 이런 걸로 멋있는 거 쉽지 않아요. 세상에 멋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게 아, 이 길 원래 이렇게 살아야 행복해요. 멋있는 것도 많고 이쁜 것도 많고. 젊은이들. 아니 아까 저 여기서 걸어오다가 뭘 밟고 미끄러져가지고 이게 히어로랜딩을 이렇게 직진했거든요. 했는데 발목이 삔 거예요. 아파. 조금 아파요. 근데 저런 사람 개 많았어요. 좀 팔렸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이렇게 가는데 좀 삐끗거렸어요. 그래서 인도의 약진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인도가 핫합니다. 경제 규모가 영국을 제치고 일본까지 위협 중이래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GDP로 영국을 확실히 추월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월드 오브 크래프트에 아서스가 이제 아버지 죽이면서 왕위를 계승 중입니다. 아버지 뭐 이러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이 식민지 국가였던 인도가 영국을 제낍니다. 그리고 참 웃겨요. 저는 이제 3, 4년 전부터 계속 인도 노래를 불렀거든요. 인도 무조건 인도 최고입니다. 인도 해야 돼요.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만 2년 전만 해도 제가 얘기할 때 13억 5천만 인구였어요. 근데 불과 2년 만에 14억 됐습니다. 2년 만에 대한민국 인구만큼 늘었어요. 그래서 IT는 뭐 인도 말할 것도 없고 제조업도 점점 성장을 하고 있다. 증시도 3분기 들어서 11%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정보기술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급인 인도가 제조업 강국이 되기 위해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일단 내수 시장이 강하고요. 14억 인구가 소비를 하니까 투자가 전년 대비 20% 늘었고 소비는 26% 늘었습니다. 엄청 늘어요. 엄청. 성장 굉장히 빠릅니다. 그 와중에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압박에서 조금 자유로운 게 뭐냐면 이 석유의 장기계약 공급가를 최대 30% 할인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근데 또 인도는 또 저분 아니에요? 인도는 그 러시아에서 기름을 수입해 오잖아요. 기름을 수입해 오는데 미국의 눈치를 덜 봐도 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근데 사실 러시아에서 기름 수입해 오고 있거든요. 눈치 엄청 보면서 수입해 오거든요. 근데 인도는 뭐 진짜 핵도 있고 힘 좀 세니까 눈치 안 보고 그냥 해버려도 미국 속 입장에서 솔직히 뭐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가 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러시아가 이제 장기계약 공급 가치에 30% 할인해 주겠다고 하니까 기름도 싸게 수입해 올 수 있는 거지,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션을 억제해 주는 작용도 충분히 해줬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이게 제일 크다고 봐요. 인도가 중국의 세계 공장 지위를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크리스마스 파티 관련 상품인데 이게 이제 경공업이죠, 경공업.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가의 발전 과정은 농업으로 시작해서 경공업 들어갑니다. 경공업부터 들어가고, 그러니까 일단 그냥 손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들, 가발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런 크리스마스 파티 관련 상품이라거나 이런 거 만들고, 그 다음 이제 그걸로 자본 쌓아서 자본 집약 산업인 중화학공업으로 넘어가는 거죠. 중화학공업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 이제 서비스 산업으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일단 여기는 경공업 산업에 진출을 한 거죠, 이제 진입을 한 거죠, 경공업 시대를. 그래서 이 공업하는 상위 5개국이 진입하는 등 수출 시장에서 20% 넘게 급증을 했답니다. 그래서 일단 경공업 산업이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본만 잘 모아가지고 일단, 그리고 인도가 자본이 없지도 않고 여기서 이제 중화공업으로만 잘 넘어가면
꽤나 괜찮은 입지를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인도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도 6월 초에 5만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6만을 터치하고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또 제 자랑을 그거 봤던 거 같아. 인도도 넣었다. 그럼 심지어 4월달에 인도 더 늘렸다. 와우. 조금 제자. 여기서 중요하게 포인트가 과거 역사랑 좀 비교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에너지 값이 2배, 3배 뛰었잖아요. 이제 한참 14년 이후로 평년이 한 4, 50불 대였잖아요. 평년에. 그러니까 14년 셰일 혁명 이후로 그때부터 이제 WTI 기준으로는 계속 기름이 4, 50불 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2월에만 해도 120불을 넘어섰고 그리고 그 와중에 지금은 또 이제 80불까지 떨어지긴 했어요. 80불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그거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에너지 값이 2배, 3배 뛰는 거하고 비슷했던 적이 70년대에 한번 있었죠. 그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어떤 파급 효과를 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때 1973년에 1차 오일 쇼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4달러에 팔던 거를 10달러에 팔래 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말로 그러면 100%도 아니잖아요. 한 150% 올린 거잖아요. 가격을 150% 올려버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40불 하던 게 100불 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튀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와중에 2차 오일 쇼크는 이제 조금씩 계속 올려서 15불까지 올렸다가 40불까지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 초반에 4불 하던 게 40불 갔어요. 그러니까 불과 7년 사이에 유가가 10배 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려면 유가가 400불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400불 상상이나 됩니까? 유가가 400불 가면요 휘발유가 한 4,000원 할걸요? 5,000원? 4, 5,000원 할걸요? 자전거 잘 팔리겠다. 리터가. 역시 동력은 인간이지. 근데 뭐 지금은 기술의 발전 때문에 뭐 그 정도까지 기름값이 올라갈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아마 상단 밴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캠핑 좀 줄게. 캠핑족들이요? 걔네들 기름 때우나? 그 불 같은 거 캠프파이어 이런 거 할 때도? 일단 이동을 못 하잖아. 아 그것도 그러네. 지게죠. 지게로. 애초에 근데 캠핑 소리. 캠핑이란 거 자체가 굉장히 배부른 취미 아니에요? 맞아. 맞아요. 굉장히 배부른 취미인데? 옛날에는 근데 느낌이 나 어렸을 때 요즘은- 어떤 캠핑을 했거든. 아, 근데 텐트만 치고 잤어. 그거는 좀. 다 하잖아. 예. 호화롭게. 글램핑. 지금 완전 무슨 뭐 화로 아니, 맞아, 맞아. 애들 트렁크 다 있어요. 맞아. 확실히 옛날 캠핑이랑 요즘 캠핑은 느낌이 다르긴 한 것 같아요. 필요한 게 너무 많아졌어. 돈을 졸라 써. 그러니까 캠핑인데 집 같은 캠핑을 하게 되려고 하니까 자꾸. 집을 만들어 버리고. 그러니까. 정신만이야. 뱀 잡아먹고 해야 돼. 내가 집 사야지. 약간 꼰대 어르신 말씀 다 귀담아 들으세요. 어르신 말씀입니다. 쓰지 마. 맞아. 어쨌든 지금은 어쨌든 지금은 기술의 발전 때문에 상단이 100불 정도 넘어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100불 이상으로 그러니까 그래봐야 뭐 120불 이 정도지 그 이상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을 갖고 있는 나라는 많아요. 우리나라도 산유국이에요. 우리나라도 기름을 갖고 있어요. 다만 채산성이 안 나올 뿐이지. 그거 캐서 뽑아서 파는데 지금 80불이죠? 80불밖에 못 받는데 우리가 그거 캐는데 한 130불 들어요. 그러면 그걸 굳이 캐서 팔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 기름이 있어요? 30불 되면 캐도 되겠네.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죠. 최후의 기름. 예. 그래서 그러니까 기름도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셰일오일 같은 경우는 채산성이 나오는 유가가 40불에서 50불이에요. 셰일오일 같은 경우는. 그리고 중동에 있는 그냥 공동 안에 있는 텅 비어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캐는데 5불이면 캐요. 5불이 갤런당이 아니라 그 배럴당 5불. 배럴이 이제 드럼통 한 드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5불이면 캐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동은 어쨌든 싸게 캐는 거죠. 엄청 싸게 캐는 거고 셰일오일은 그나마 비싼 거고. 그래서 이제 한참 그 14년 셰일 혁명 이후로 4, 50불로 유지되던 게 이렇게 그 코로나 때 팍 고꾸라졌잖아요. 그때 이제 셰일 업체들이 도산 진짜 많이 한 거죠. 그 채산성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베네수엘라 기름들이 캐는데 한 50불, 60불 정도 비용이면 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도 기름 열심히 캐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으로 해서 기름을 탐지하는 능력도 좋아졌고 기름을 채굴하는 능력도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만 되면 충분히 캘만 하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에서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유가가 더 올라가기 힘든 상단의 밴드가 존재하게 된 거죠. 요때랑은 상황이 달라진 거죠. 요때 당시에는 저희 제가 2000년대 초등학교 5학년 때 2005년? 2002년? 2002년 이때쯤에 앞으로 쓸 기름 40년치밖에 안 남았다 이런 얘기 들었었거든요.
다들 안 들어보셨으면 진짜 얘기인 거고 아마 들어보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그런 말 쏙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쓸지도 모를 기름이 묻혀 있어요. 다만 돈이 안 되니까 안 키고 있을 뿐이지. 근데 어쨌든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유가가 이렇게 비싸지다 보니까 미국은 비효율의 극치입니다. 비효율의 극치라는 게 뭐냐면 큼직큼직하고 이제 기름 엄청 먹고 차들이 엔진도 막 빵빵하게 해가지고 힘도 좋고 기름 엄청 먹고 하는데 이제 기름이 너무 비싸니까 와 큰일 났다 우리 이거 어떻게 돌리냐 이거 돌릴 수가 없다 싶으니까 일본 물건을 열심히 삽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무역이 엄청나게 성장을 해요. 이 오일 쇼크가 이때 있었고 오일 쇼크 이런 무역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엄청 많이 팔아졌겠어요. 수출 경쟁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미국에만 팔았겠습니까? 다른 나라 애들도 많이 팔았겠죠. 이건 지금 미국과 일본 간의 교역만 얘기한 거고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많이 팔았을 텐데 근데 어쨌든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 소비 국가는 미국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엄청난 돈이 몰려들었죠. 그러고서 이제 미국이 이제 놀래가지고 야 니네 일본 우리한테 너무 많이 파는 거 아니야?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우리끼리 좀 먹고 살기에 니네 좀 그만 팔아. 엔화 좀 절상시키자 라고 얘기한 게 플라자 합의였죠. 일본한테는 굴욕이라고 하는데 1984년에 플라자 합의가 있었고 이때 이제 달러당 240엔 아니면 260엔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던 엔화가 플라자 합의 이후로 4년 동안 120엔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올라간 거죠. 달러 가치가 떨어진 거고. 그러니까 1달러에 240엔을 주고 사야 했던 게 이제 120엔 주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엔화 가치가 2배 올랐던 뜻이에요. 그러면 도요타 프리우스 같은 거 원래 미국 사람들이 500달러면 살 수 있던 거 이제 1000달러 줘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 안 사죠. 그러니까 안 사죠. 그러니까 일본에 근데 그 와중에도 또 뭐냐면 이 플라자 합의에서 또 유발된 게 뭐냐면 정부가 보증을 해. 엔화 가치를 올리겠다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봐요. 윤석열 정부가 지금 달러 2,000원까지 올릴 겁니다 라고 보증을 해요. 달러 안 사고 되게요? 정부가 보증을 하니까 다 엔화 사는 거예요. 다 엔화 사니까 이제 100이 이렇게까지 떨어지면서 요 와중에 이제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제 무역은 떨어졌어요. 무역은 이제 가면 갈수록 요때가 이제 엔화 가치가 많이 올랐던 시점이고 엔화 가치가 올라서 무역은 점점 떨어지는데 근데 금융시장만 비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시장만. 그러니까 투기가 되는 거죠 이제 생산성의 증가보다는 그냥 단순히 그냥 금융시장의 투기를 통해 가지고 돈을 버는 게 당연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1, 2년 전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1, 2년 전 우리나라도 사람들이 다 일해서 뭐해? 돈 복사가 돈이 복사야 되는데 일 왜 해? 이런 소리를 하고 있었잖아요. 일본은 더 했어요. 훨씬 심했어요. 그때 당시에. 생산성 증가가 왜 필요해? 이거 돈 넣으면 돈 복사가 되는데 훨씬 심했어요. 그래서 88년 당시에 일본의 버블이 정점이었던 88년 당시에 여기 보시면 다 일본 시가총액 전 세계 탑 50이에요. 다 일본입니다. 다 일본. 그러니까 금융시장에 그냥 자본이 전부 투입된 거예요. 그 와중에 매출액 1조 달러 넘는 것들이 보시면 이게 미국 제네럴 모터스거든요. 미국 제네럴 모터스가 1조 달러 넘었고 나머지 전부 다 은행, 증권, 은행, 증권,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돈이 그냥 금융사로만 다 갔다는 거예요. 금융사만 매출을 엄청 찍은 거죠. 진짜 말 그대로 투기가 됐다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러면서 요 버블이 이제 90년대 들어서 붕괴되게 되고 그렇게 이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비슷하잖아요. 에너지 가격이 폭등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신흥국으로 자본이 충분히 투입될 만한 여지를 가지고 있는 신흥국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인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거기서 인도가 버블까지 올라가 이렇게 일본처럼 버블까지 쌓이게 된다? 우린 더할 나위 없죠. 버블 꺼지기 전에만 돈 빼면 되는 거니까. 버블까지 쌓여주면 더 좋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결론을 좀 드리자면 지금 신흥국 중에 가장 핫한 동네는 단언컨대 인도입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가 GDP로 영국을 추월하는 것을 목전에 두고 있고 14억 인구를 바탕으로 내수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는 중이고 그 와중에 러시아산 원유를 매우 싸게 수입해온 덕분에 물가도 비교적 안정됐습니다. 중국이 인건비며 코로나며 헛발질하고 있을 때
경공업 위주로 수출을 늘리는 중이고 이대로 경공업 성장, 중화공업으로의 전환만 잘 이루어지면 지금 중국의 입지도 충분히 누를만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도 뭐 6만 돼서 많이 올랐다 어쩌다 하는데 저는 5년 안에 10만 갈 거라고 봐요. 센섹스 지수 기준으로. 그러면 60% 이상 오르는 거죠.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또 이건 이제 가능성에 대한 얘기지만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처럼 인도의 자본이 유입될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도 가봤어요? 아니요, 완전 미개하다는데. 좋은 얘기 계속 하셔놓고. 상관없어요. 어차피 민도는 인터넷만 보급되면 바로 개선됩니다. 어떤 나라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민도는 인터넷만 보급되면 바로 개선돼요. 순식간일 거야. 인도 가서 그럼 통신업을 해야겠네. SK텔레콤 딱 로고 바꿔서 딱 나가지고 인터넷 깔랐습니다. 이제 인터넷 선으로 배를 둘러놓는 거. 근데 참 인도는 노래가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불러주세요. 이러잖아요. 팬인가요? 네? 팬이에요. 팬은 아니고요. 네. 팬? 저 인도 가수 아무도 몰라요. 저는 고객분들한테 인도에 대해 설명할 때, 네. 그러니까 선진국과 신흥국 배분 얘기하면서 이제 신흥국에서는 사실 한국은 너무 쓰레기 같은 시장이니까 한국을 다른 신흥국에 좀 집중해보자 해서 인도를 추천하거든요. 근데 그럼 고객들이 약간 좀 공통적 반응이 미개하다고? 왜 인도인지를 궁금해하는데 명확하게 설명이 좀 어렵더라고요. 오늘 이것도 근데 사실 이걸 다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애를 앉혀놓고 인도만 거의 1시간을 때려야 돼가지고 좀 간단하게 어떻게 좀 설명하기 좋은 내용이 있을까요? 저는 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일단은 그러니까 14억 인구가 뭐 좀 전에도 13억 5천만이라고 했는데 14억 인구의 절반이 농사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인건비가 싸다는 증거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싸다는 증거고, 그리고 화성의 네 번째로 로켓을 쏜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화성에 로켓을 쏜 나라인데, 근데 더 웃긴 거는 그러니까 진짜 상징적인 사진인 것 같아요. 이게 인도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진이었던 것 같은데, 그 화성에 쏠 로켓을 소달구지에 실어서 끌고 갑니다. 말인가 손가 그걸 끌고 가요. 되게 신기하네. 아 이게 인도지 이런 느낌. 원래는 무진동 트럭 이런 걸로 며칠 동안 막 이만큼 죽이지던데 뭐. 내간의 성수역 같은 느낌. 그렇죠. 저는 이제 신구가 조화된 14억 인구의 절반이 농업이어서 농업 인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그 공업으로 전환될 때 그런 그 뭐랄까 잡체인지라고 해야 되나? 업종 체인지 그게 쉽다는 거죠. 그 잡체인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업종 전환이 쉽다는 거죠. 그래서 농사 짓기는 다 싫어하거든. 솔직히 농사 진짜 힘들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야 농사는. 근데 이제 뭐 미국 같은 나라에 엄청 대규모 농업을 하니까 그런 축복받은 땅에서 그 기계 가지고 다 하지. 이런 보통의 땅에서 농사 개인이 짓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그래서 농사는 다 짓기 싫어해 누구라도.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대규모 농업이 기계가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돈이 되니까 하는 건데, 뭐 인도야 뭐 13억 인구의 절반, 아니 14억 인구의 절반이 농사 짓고 있으면 농사가 돈이 되겠습니까? 농사 안 짓고 싶어해. 그러니까 이 경공업으로의 그러니까 뭐 인력의 배치가 빠르게 전환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본이 집약되면 어쨌든 인도도 교육력 굉장해요. 인도도 뭐 물론 상류층 중심으로 가는 거긴 하지만 교육력 굉장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상류층을 중심으로 교육열이 빠른,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60년대쯤이랑 비슷한 느낌이죠. 뭐 물론 종교가 다르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좀 크게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IT 강국인 동시에 그런 인력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좀 그 뭐랄까 메리트가 많다는 거죠. 그 와중에 중국은 지금 벌써 늙어가고 있잖아요. 벌써 늙어가고 있는데 인도는 안 늙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젊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굉장히 큰 메리트인 거고, 그 와중에 이제 결국 중국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인도를 얘기할 거면 딴 나라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 중국하고 비교하면 돼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늙어가고 있는 나라고, 그 와중에 이제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큰데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상인 출신이에요. 상인 계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디가 상인 계급 출신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굉장히 자유주의 정책을 많이 펼쳐요. 그래서 FDI 유입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래저래 자본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시는 뭐가 중요해요? 결국 자본만 유입되는
유입되면 되거든요. 88년도에 일본에 버블이 왜 있었겠어요? 자본이 유입되니까 버블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가 됐든 간에 자본만 유입되면 오릅니다. 인도는 무슨 진영? 자유진영이. 그쵸? 그러니까 약간 자유진영 뭐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뭐 난 편 먹고 이런 데는 아니에요. 근데 일단 중국은 싫어해요. 인도는 중국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번째로 화성 위성을 샀다고? 예,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소설 부르자 긁어서. 수레로 그럼 그거는 우주에 어떻게 날렸대? 핵도 갖고 있어요, 걔네. 성냥으로 불 붙여서 뛰어버려. 핵도 갖고 있다니까. 진짜 굉장해요. 뭔가 인도는 신기해. 보고 있으면 약간 진짜 소달구지로 우주에 날려보낼 것 같은 느낌. 걔네 영화 보면 진짜 너무 신박한 거 같아요. 발리우드 그러잖아요. 오토바이로 드리프트 해야 되는데 그냥 누워서 맞아. 뭐 웃겨요. 보고 있으면 웃겨. 엄청 과장돼 있어. 그래서 그냥 그런 가능성의 문제, 그러니까 자본이 유입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냥 자본 유입의 가능성이 제일 큰 나라다. 여러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이슈였고요. 뭐 이번 주는 제가 제 자랑을 이슈로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포트폴리오가 잘 선방을 했습니다. 이 MVP 이 새끼들 15%씩 조질 때 선방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목할 지표는 유로존에서 GDP 발표 확정치가 있었고 여기 이제 3.9% 그대로 나왔을 거예요. 어차피 확정치니까 확정치고 오늘 밤 9시 15분에 이번 주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유럽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센이 지금 75bp다가 좀 약간 우세해요. 그래서 지금 근데 여기는 50bp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은 금리를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이 디파짓 퍼실리티 레이트가 이게 그거예요. 예금 금리예요. 예금 금리고 22 마지널 렌딩 퍼실리티가 이게 이제 한계 대출 금리라고 해서 금융기관한테 대출 내줄 때 이제 그 금리고 이제 여기 이제 실질적인 기준 금리인 재할인율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은 이렇게 돼 있고 보통 이제 올리면 그냥 한 번에 다 같이 올리죠. 50bp를 올리든 75bp를 올리든 한 번에 다 같이 올리고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만약에 50bp를 올리면 시장은 약간 좀 좋아할 거예요. 약간 생각보다 더 올렸네? 라고 해서 좋아할 것 같고 75bp를 올리면 이제 조금 이제 그냥 좀 약간 하락하는 중요한 이슈긴 한데 이게 증시에 엄청난 변수가 될 것 같진 않아요. 중요한 이슈긴 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근데 유럽 중앙은행도 골치가 많이 아플 거예요. 경제력의 차이 때문에 제가 누누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유럽에 잘 사는 나라들과 못 사는 나라들의 경제력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금리가 높아지면 잘 사는 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의 부담이 더 크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구매력이 다른데 금리를 똑같이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PCI인가 하여튼 그 보조 도구를 도입하려고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9시 반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추석입니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유 재고가 있고요. 금요일에 또 이제 중국이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 정도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지표고요. 다음 주는 또 8월달에 경제 이벤트들, 경제 지표들 발표가 많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이제 추석 연휴로 쉬고요. 중국도 준추절이라고 그러나? 준추절이라고 해서 쉬고. 이거 화요일날 8월달에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수요일에 생산자 물가지수 미국이죠. 그리고 목요일에 소매 판매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M2 머니 서플라이. 그러니까 M2를 다 아시겠지만 한번 다시 언급을 하자면 이제 전체 유동성이거든요. 이 나라 안에 돈이 얼마나 돌고 있냐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M1, M2, LF, 라지 L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요 네 개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M1은 협의통화라고 해서 요구불 예금이나 수표 같은 그러니까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바로 캐시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M1이라고 부릅니다. 그 전체 유동성을. 그리고 M2는 2년 만기 이하의 금융상품들을 다 포함해요. 그러니까 적금 같은 거는 뭐 4% 이자 주기로 했는데 중간에 깨면 3.6%밖에 못 들어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내 원금 손실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기회비용의 손실이 있을 뿐이지. 그래서 그런 이제 2년 미만의 이제 금융상품들을 다 포함하는 유동성이 M2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일 많이 보는 유동성 지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얼마나 올랐냐에 따라서 유동성이 얼마나 늘었나, 얼마나 줄었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지표죠.
그리고 이제 LF는 평전이라고 해서 모든 금융기관의 모든 채권을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L은 말잔이라고 해서 국공채며 지방채며 이런 것들 전부 포함하는, 그러니까 국가의 전체에 있는 돈, 그러니까 전체에 있는 신용 정도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LF나 L을 그러니까 그 LF나 L은 협의 유동성, 광의 유동성이라고 표현하고 M1이랑 M2는 협의 통화, 광의 통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M2인 광의 통화 요것 정도만 알아도 유동성이 얼마나 많이 늘었구나 줄었구나 요거를 판단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유로존이 6시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목요일날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다음 주에 주목할 만한 지표가 되겠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저 갑자기 문제가 생겼는데 네네네. 물론 당장 채울 일이 아닌데 네네. 이제 항상 제가 투자할 때 신흥국과 선진국으로 나눠서 하잖아요. 네네. 근데 신흥국들도 결국 언젠가는 발전을 할 건데 네네네. 그럼 나중 가서는 이제 신흥국 어디 투자할 만한 국가가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점에 대해서 혹시나 아니면은 신흥국들이 완전히 너무 도태돼가지고 완전히 뭐 국가들이 망해버린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통합되지 않을까요? 진짜 길게 본다면 통합되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도 안 보고 사실 지금 10년 안에 진짜 그냥 돈이 의미가 없어지는 사회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그냥 가능성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약간 무력이 전부가 되는 세상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등이 극에 달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저기서 대규모 소요 사태가 발생을 하고, 그런 소요 사태가 발생을 하면 법이란 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천 명이 집단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법을 뭘 집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생겨버리면 진짜 돈이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그때 이제 무력이 모든 거를 지배하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지금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걱정보다는 좀 더 이 걱정이 가까운 걱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는 걱정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러면 변해가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뭐 오늘부터 내일 헬스장 가서 스피노자가 말했습니다. 어깨 키우고 내일 오늘부터 지구가 태권도 도장 멸망하더라도 끊어야겠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사과나무를 심어. 네? 그러니까 사과를 왜 심어? 몰라요. 지구가 멸망하죠. 사과를 저도 잘 좋아하나 봐요. 몰라요. 사이코패스 그러니까 하는 말은 어차피 일어날 일이라면 어차피 이걸 내가 막을 수 없고 피할 수 없다면 그냥 나는 평소랑 똑같이 살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변액할 돈으로 근육을 키워서 총을 사고 근데 근육도 총 뚫리지 않아. 방 역시 운동을 해. 방탄복 채우고 있네. 빨리 먹어야지. 뭐라고 많이 먹어야 지방으로? 지방 가면 둘러야지. 지방을 찌우다가 그게 달하면은 압축되는 지방이 되는 거야. 아니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총기 소유가 불법이라서 그래서 뭐 그런 문제가 좀 더 군인이 되는 가깝지 게 않나라는 안전하지. 생각은 조금 해요. 군인이 되는 게 안전하겠네. 군인이 되는 게 안전할 수도. 아 직업군은 요즘 30대 1이라던데. 아 그래요? 지옥군인은 선지 많이 하려고. 아니, 근데 왜냐면 당장 어제 이제 동해 갔다 왔을 때 만난 형이 이제 장기된 형인데 요즘 연금도 안 육군이 나고 30대 1이래요 지금. 연금도 근데 안 그럼에도 나고. 불구하고 이제 여전히 그 군인이 편하다는 그런 인식이나 이러니 저는 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들어온대요. 닫혀 있는 아직까지. 직업을 왜 좋아하는 거지? 이 사이코패스들. 나도 싫어. 이해할 수 없어. 사병이 200 받는데 근데 장교를 좀 더 주긴 해야 될 것 같아요. 210. 진짜 너무해. 아 사실 장교가 하는 게 없어. 없잖아, 없잖아. 그럴 바에 그냥 계속 재입되는 게 그러니까 이게 군대라는 게 전시를 위해서 있는 건데 저는 한국에서 전쟁 나면 진짜 무서워요. 그러니까 사병이 그냥 장교 다 죽일 것 같아. 그러니까 전쟁하면 사병 찬스야. 장교들 다 뒤통수에 총 맞아 죽을 거예요. 북한도 죽지 않고.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전쟁을 수행할 군사력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 맨날 하는 얘기도 그거잖아요. 우리들의 부적은 누구다 간부. 맞아, 간부다 그런 얘기들. 다 도망갈.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정도면 진짜 우리나라는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아예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18년 전역이요? 오빠 일찍 갔네? 바로 갔지. 와. 아 맞네 바로 간 거지. 저는 그 두 분은 개구리신가요? 개구리죠. 개구리. 옛날 그 옛날 국방색 군복. 디지털 말고. 나는 운동복도 좋아해서. 와. 와. 어르신이 느낌 어르신. 우와. 진짜. 혹시 칼빈 소총 쓰셨나요? LK 샀죠. LK 샀죠. 그렇다 이제 카모팔까지 나오겠네요. 산악회 KT야. 약간 여튼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